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평론가님, 지난 일요일에 대선 후보들 간의 첫 번째 토론이 있었는데요.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차들 주장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근데 이제는 하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저는 보면서도 좀 아쉽게 느껴졌다. 그래서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공약을 다 발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도와주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좀 없어서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행안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DSR 규제 풍선 효과, 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금융위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가산이 됩니다. 은행 또 제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DSR은 뭐냐면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 소득 대비 내가 얼마나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느냐,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의 은행권은 DSR 40%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연봉 1억이면은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다 합쳐서 연 이제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 이게 이제 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거는 미래의 금리가 이제 높아질 거를 대비해서 가상 금리를 붙이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가 높아지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 언론이나 신문 보면은 1.5%의 가상 금리가 붙는데더라. 이렇게 이제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야, 그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5% 이자가 붙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정할 때, 우리가 대출 한도를 정할 때만 여기서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가상금리 1.5%를 붙이는 거지 실제 내가 이자로 내야 될 돈의 1.5%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가상금리 1.5%가 이제는 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던 것이 사실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면은 지방 부동산 쪽은요 진짜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차별을 뒀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차별을 좀 뒀죠. 2단계도 그때 줬었는데 똑같이 3단계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1.5% 가상금리 붙여서 한도를 이제 계산하게 되고 지방 같은,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75%의 가상금리만 붙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지방에 있는 주담대는 0.75% 가산해서 이제 지방 부동산은 좀 살리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고요. 이번에 3단계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DSR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는데 3단계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은행권과 이금융권 모두 거기에 신용대출, 주담대, 기타 대출 다 포함입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게 없어요. 모든 대출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는 뭐 크게 레버리지를 써서 뭐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냐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지금 받았던 대출 한도보다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물론 나의 소득을 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아마
이 정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1억 원의 차주 대출 한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변동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혼합형은 이제 고정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네. 5년 동안 고정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바꿔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수도권 변동형 가장 또 많이 하시는 주담대 형태입니다. 변동형 금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1,9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혼합형은 3,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이제 변함이 없다. 왜 변한 게 2단계는 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CSDSR 3단계 시행 예상 대출 한도를 보겠습니다. 주담대 30년 만기로 해서 대출이자 4%의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2단계 CSDSR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한 6,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때는 3단계가 적용되니까 3억 5,200만 원 밖에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줄어듭니다. 1,2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나네요. 그 정도 이제는 줄어들게 되고 요 기준은 보통 연봉 6천만 원 기준입니다. 이게 평균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지금 6천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본 건데 그래서 이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되니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을 서둘러서 좀 받으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 같은데요. 3단계 DSR 시행 전까지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이제 풍선 효과가 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출이 뭐 지금 은행권 5대 은행권 대출을 본다 그러면 주담대라든지 가계대출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가계대출 5월 15일까지만 본다 그러면 745조 9,827억 원 이렇게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네요. 10월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증가의 액들이 보면은요. 4월 한 달간 증가된 액보다 5월 동안 그러니까 15일, 1일부터 15일까지의 대출 증가액이 4월 한 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7월부터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7월부터 들어가 말어 이렇게 이제는 고민스러웠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확정이 정했죠. 이제 7월부터 계획대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소가 붙은 거죠. 일단 빨리 대출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 올해부터 1월부터 이제 이런 어떤 수요 심리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대출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풍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 지금 이제 마용성 중심 풍선 효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는 마용성 쪽에서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마포, 있죠. 용산, 성동구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이라서 DSR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제는 거긴 못 사니까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이제 마용성 중심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는데 레버리지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는 좀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통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상에서 아마 정부가 만약에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정부였다 그러면 아마 규제 뭔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무정부 상태죠. 네, 조기 대선 시즌이고 컨트롤할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흘러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얼마 전 뉴스 나왔잖아요. 강남의 한 아파트가 사상 최대를 뚫어냈습니다. 평당 2억.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게 드디어 이제 평당 2억 시대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무슨 뭐 아시겠지만 뭐 재벌들이 사는 큰 대저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근데 평당 2억.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지금 광풍이죠.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이후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너무 궁금한데요. 우선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좀 감소할까요? 네, 저는 거래량은 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또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상방 요인은 정부가 사실 뭐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대선 주자 지금 후보들의 똑같은 목소리예요.
실제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상 뭐 인위적인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됐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제 미국은 이제는 좀 동결적으로 가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수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시그널이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상방 요인이 되겠고요. 물론 하방 요인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다 보니 이제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대출 규제가. 그래서 이게 자금이 없어서 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흐른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뭐 특단의 대책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흐른다 그러면 초양극화. 저는 1극화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냥 강남 3구만 오른다. 예, 강남 3구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왜? 어차피 스트레스 DSR은요, 이제는 대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이제는 강남 3구는 사실상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사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차피 스트레스 DSR 3단계 해도 영향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미 규제 지역인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양극화, 초양극화로 계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일부 이제는 마용성 쪽으로 풍성 효과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부동산이 시장에 흐른다. 그래서 거래량은 줍니다. 확실히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면. 네. 하지만 매매 가격은 그렇게 쉽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다르죠. 지방 부동산은 계속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부동산에 대한 그 철학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규제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뭐 강남 3구에 대한 일극화는 뭐 초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똘똘한 채만 계속 사시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뭐 3단계 적용된다고 해서 이런 어떤 매매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3단계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좀 뭔가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뭔가 대출이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규 대출이나 또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차주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갈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DSR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은행권에서 돈 빌리기가, 왜냐면 한도가 다 차갖고 네. 더 이상 이제 한도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력이 없거든요. 대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 이제는 결국에는 제3금융권을 얘기하는 사채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항상 이런 타이밍이 항상 내놓았던 게 서민금융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서민금융 정책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부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서민금융 정책을 아마 늘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늘려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대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아마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빨리 서민금융 정책 확장을 시켜서 뭐 사채 시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네. 아마 지금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 평가에서 미국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건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이후 108년 만이라고 합니다. 달러를 찍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아닙니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무디스에서 한 단계 이제는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근데 이미 예견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대 신용 평가사가 있습니다. 피치도 있고 S&P도 있는데 이미 S&P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낮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고 등급에서 신용 단계에서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신용 이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피치랑 S&P랑.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블 A1으로 이제 바꾼 건데 이게 한 단계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미 S&P와 피치는 한 단계 낮춰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 그런 이유는 역시나
부채 때문에 그렇죠. 막대한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자막 화면에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무디스까지도 이제 강등을 했다라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등 배경이 재정 적자 부채 증가거든요. 뭐 미국 부채는 아마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어가죠. 이거 5경. 예, 일시 100점을 세어보면은 끝이 없어요. 쉽게 나오지 않는 경이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가 미국이 있으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36조 달러거든요. 어떻게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뭐 감세하겠다 그러잖아요. 부자 감세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그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채권 또 찍어낼 텐데 그 빚이잖아요. 결국 빚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때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 당연히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고요. 뭐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 감소입니다. 결국에는 세소가 감소되고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강등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서 좀 반응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류는 심각하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류는 이미 예견된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내린 상태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소화를 시켰다 이러면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사실상 이런 어떤 부채 증가라든지 신용등급 강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자막화에도 나온 것처럼 금리 상승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는 부채랑 같은 얘기인데요. 금리가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상승하면 결국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빌린 거잖아요. 이자 줘야 되거든요. 막대한 이자가 계속수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배경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단계 이제는 낮춰놨다 보시면 되는데, 진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이자 비용만 본다 그러면 이게 지출 항목 중에서 연방정부의 지출 항목 중에서 이게 두 번째로 이제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미국 한 해의 그 예산에서 메디케어라든지 보험 쪽이죠.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 놓고 본다고. 그 정도로 사실 천문학적인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200조 원이나 됩니다. 2024년도에.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축통화라 그러지만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런 강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좀 시장의 충격이 꽤나 큰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오랫동안 의존해 왔던 연준의 적극적 지원도 사실상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준 같은 경우가 이미 아시겠지만 행정부와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이 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경제를 이끌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인적 상황이 나쁘다고 그래서 뭐 연준이 할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사실상 뭐 코로나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경기가 완전 하강 국면에 갈 것 같으니 그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시장에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에서 풀고 있는 연방정부의 국채를 이제는 연준이 사실상 이걸 매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돈 풀기에 들어갔었는데, 인플레이션 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위 돈을 회수하는 이런 어떤 정책으로 흘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돈을 풀자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안 풀자니 지금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채권 사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계속 지금 금리 동결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의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모든 아마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제 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시장이 안정감을 찾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돌파했었어요, 장중.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물론 30년 만기지만 장기 네. 국채지만은 야 5%를 넘었단 말이야. 예,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정도로 시장에 혼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자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통 지지 기반이죠. 공화당 지지층을 위한 그런 대규모 부자 감세안입니다. 부자들과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낙수 효과죠. 네.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린다. 한마디로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이 이제 돈을 쓸 거고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그게 중소기업한테 가고 중소기업이 또 다른 기업에 가고 뭐 근로자에게 가고 근로자들이 돈을 쓰니까 이런 게 또 생산성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소비도 되고 다시 또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런 낙수 효과를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부분의 감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라고 보통 칭하죠. 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6,300조 원이나 돼요. 우리 돈으로. 이 금액을 감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을 감세되면 제가 봤을 땐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받느냐? 본인이죠. 네, 본인.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기업인이고 네. 본인의 갖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이익을 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상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말로 현실화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세제 법안이 미 하원을 이제 통과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이 부자 감세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게 낙수 효과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낙수 효과가 있느냐? 네.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뚜렷할 만한 효과는 있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었어요. 과거에 레이건 시대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는 감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부채가 3배로 늘어났다 이런 조사도 있고요. 또한 트럼프 1기 때도 그때 일경 900조 원 우리 돈으로 이거를 이제는 사실상 감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적자만 추가 적자만 이제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그러니까 1경원의 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 감세라는 부분이 부자 감세라는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대로 부자 감세,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를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게 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예외주의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주의는 뭐냐면 그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이 좀 안 좋다 흔들렸을 때 네. 미국만큼은 잘 나가 이거예요. 미국만큼은 살아남고 미국만큼은 내가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어 어떤 이거였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죠, 시장 믿었죠. 참여자들에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채권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11년도에는요.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보면은 한 49%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와서는 30%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남한테 우리 앵커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 PD님한테도 돈을 이제 빌린 겁니다. 제가 PD님이나 앵커님은 저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뢰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신뢰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네. 내 신뢰도가 떨어졌어. 이제 다 한두씩 떠나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빌려줄 수 더 없어. 이상 안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0%로.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러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순인데, 지금 각각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은요,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1,800조 원에서요, 지금
1,100조 원으로 이제는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는 미국 국채를 매도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7조 9천억 원 이상을 이제 매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진 거죠. 네. 채권 가격과 네. 금리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채권 금리 높아지니까 이자 시장 금리 상승하죠. 그럼 미국 국채 더 늘어납니다. 이자 비용 더 늘어나죠. 활짝 놀랬던 거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헐쩍 놀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이제 관세 협정 마무리하려고 이제는 좀 시간을 빠르게 이제는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어떤 자세히 어떤 과거와 달라진 이런 어떤 관세 이 문제가 뭐 미국만의 또 문제도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문제, 전 세계 문제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1차적인 전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넘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두르겠죠, 계속. 네, 맞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분명히 서두를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거든요. 신용등급 강등했죠? 백악관 쪽에서는 엄청 비판을 했어요. 뭐 무디스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백악관 안에서도 이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네. 모양새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관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관세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나라와 동시에 지금 미국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하고도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크게 관련돼 있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거든요. 네. 양대 산맥인데 물론 규모로 보면 자동차가 제일 크고요. 미국과하고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이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미 2차 실무진 협의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 결국에는 이제는 자동차 품목관세,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 먼저 해결하라 할 거고 그 위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끌려갈 필요 없다. 급한 건 미국이고 이미 우리는 25% 자동차 때려 맞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뭐 이미 맞고 있는 거 급할 거 없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 가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제는 관세율을 아니면은 기본적인 FTA는 지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전략 기술, 그러니까 협상 기술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서 유연화를 좀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잠시 후에 각 대선 후보별 공약 분석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대선 최대 화두 경제, 후보별 정책 방향성은입니다. 21대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후면 국민들이 뽑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텐데요.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경제 부문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대선 첫 번째 토론의 주제 역시 경제였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경제 공약에 있어서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균형점을 맞추겠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 낫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는 성향, 색채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색채에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보 쪽에서는 이제 진보 경제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보수 쪽에는 당연히 이제 보수 관점에서 이제는 경제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채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호텔을 비유로 든 그 경제 순환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던 내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승수 효과로 인한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케인즈의 승수 효과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부가 한 단위를 이제 지출하게 되면은 네. 그 한 단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돈이겠죠. 만약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돈을 푼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쓸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돈이 흐르면서 네. 그게 총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민 총 수익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었던 것이 호텔로 예를 든 거거든요. 네. 이제 호텔에 이제 여행객이 호텔에 와서 10만 원의 예약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호텔 사장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뭐 가구점 외상값 갖고요. 그 가구적 주인은 치킨 사 먹고요. 치킨 주인은 이제 뭐 문방구 가서 문방구 물건 사고, 그 문방구 주인은 다시 호텔 간다. 네. 이러면서 이제는 돈의 순환을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는 이처럼 이제는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이게 각 주체별로 돈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총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승수 효과 이론인데, 사실 비판이 많죠.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승수 효과라는 건 케인즈 학파.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 대공황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끌었던 이 케인즈 학파에서 네.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수요 측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수요 측 경제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인즈 학파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비판이 나오는 게, 이제 케인즈 학파 이론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 이론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좀 실패한 이론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 나와서, 지금 현재는 신자유주의 학파와 이제 케인즈 학파가 혼합된 이제 혼합 경제 체계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왜 실패했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런 뭐 경제의 이야기를 하느냐, 케인즈 학파의 이론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제는 이렇게 예를 든 것이다. 그렇죠. 승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이 승수 효과가 성공을 해서 이걸 꼭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 논리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어떤 이론들은 이제 진보 쪽에서 항상 갖고 나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 주도예요. 케인즈 학파라는 거는 맞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측면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쪽에서는 이 케인즈 학파 이론보다는 신자유주의 학파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통화량을 조절해서 민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규제는 좀 줄이고 작은 정부의 부분을 이제 채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부딪힌 거예요. 그게 서로들. 그래서 서로 누가 맞네, 틀리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색채를 좀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붙인 거고, 호텔 얘기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호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경제학이다라고 이제는 비판을 했던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케인즈 학파 관련 내용은 경제학 원론 시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맞아요. 배운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하는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입니다. 그 바탕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AI 산업 육성이 핵심인데요. AI와 신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AI 예산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네. 저 100조 원도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물론 뭐 많은 비판이 있죠. 야 그럼 100조 원 어디서 마련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R&D 투자 안 줄였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R&D 투자 줄인 거는 아마 다 이미 아실 텐데 네. R&D 투자를 너무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할 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조 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왜 그러냐면 또 안타까운 사실인데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외국에서는 평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많이 밀리고 부품 회사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옛날에는 그 옛날에 삼성의 위상. 예, 옛날에는 엔비디아가요. 네. 삼성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구걸까지는 아니지만 좀 주세요 이런 단계였어요. 지금은. 네. 아니,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 회사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국형 엔비디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뭐 K컬처, 그다음에 한류 문화에 대한 성장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나오고 있죠. K 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또 지원하겠다. 이게 또 진보적인 색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국가가 정말 주도해서 이제 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법인세, 상속세 완화 등 전방위적인 기업 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그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들을 다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 투자 활성화, 또 그렇죠.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 제정하자,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세제를 정비하자. 그러니까 좀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보면은 딱 이제는 보수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이제 경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제 혁파 이런 거, 그다음에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법인세 깎아주는 거, 네. 그래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요. 저도 사실상 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뭐 다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규제 혁파는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민간 경제가 살려면은 사실상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 그래서 친기업적 성향도 분명히 저는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자기만의 색채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AI 공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민관 합동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후보가 AI 분야에 공을 들이는 이유, AI가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일 텐데요. 새 후보의 AI 공약 좀
좀 차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세 후보 모두 AI를 강조하는 부분은요. 저는 분명히 방향성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는 AI 시대거든요. 그럼 AI를 등한시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후발주자예요. AI 시대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뒤처진 상태다 보니까 과감하게 AI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세 후보가 모두 AI와 관련된 공약을 이제 발표했던 거죠. 특히 이제는 뭐 민주당 안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100조 원의 어떤 AI 투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네. 한국형 스템이죠. 그래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이렇게 뭐 과학과 기술과 그다음에 공학과 이제 수학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과학 인재를 좀 키우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하겠다. 저는 정말로 옳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가 AI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미래 산업에서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잘 공약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준석 후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갔죠. 아예 네.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예 국가 주도로 사실상 이제 책임 총리를 세우겠다는 부분은 저는 정말 환영할 만하다. 그 정도로 사실 AI 산업의 발전에 시급하다라는 것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올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을 했을 네. 때 AI에 100조 원을 투입을 하려면 네. 그 대통령 임기 내에 연평균 20조 원씩을 퍼부어야 할 텐데요. 네.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죠, 당연히. 저는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네. 많은 부분에서 이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자꾸 그러시는데 네. 29조 원이라는 예산은요, 올해 예산은요, 줄여서 29조 원입니다. 사실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네. 한 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줄였기 때문에 29조 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출에서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 예산 남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사실상 또 R&D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아니면은 저는 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가 채권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빚을 지더라도 사실 AI, R&D 투자에 대한 금액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요 국가 AI 투자 현황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은 730조 원이나 됩니다. 네. 중국은요 2,000조. 이게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로 가능하군요, 이게 2천조 원이.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왜 심각하게 느끼냐 그러면 중국 보시면 아시죠? 로봇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기차 이 장난 세계 네. 1위라니까요 지금. 네. 뭐 배터리 산업 장난 아닙니다. 2,000조 원이에요. 2,000조 원. 한 해에 2,000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지금 100조 원도 투자 못한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열을 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돌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구는 줄어들죠. 네. 땅은 한계가 있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력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계속 노동 인구도 떨어지죠. 활력도 떨어지죠. 아시겠지만 KDI에서 최근에 아실 겁니다. 경제 성장률 0.8%. 네네. 0%의 성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결국에 단 하나거든요. 네. 생산성 증대예요. 네. 효율성을 증대하는 건데 그 효율성 증대는 어떻게 하느냐? AI죠. 로봇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을 대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 증대를 되려면 기술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00조 투자 못해서 이거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미래에 지금만 생각하는 거지 미래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뭐 과감하게 이런 R&D 투자라든지 기술 투자, 인재 양성, 네. 이렇게 인재 양성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살리기 나서야 된다. 결론은 이공계 살리기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굴뚝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있긴 있어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하겠다. 이쪽에 인구가 또 많습니다. 맞습니다. 표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고 4기 신도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거 현실화 가능성 좀 낮죠. 3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이건 조금 현실화 낮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33 청년 주택 공급 얘기했습니다. 결혼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에서 이게 나면은 3년씩 주거 비용 마련해 주겠다라는 건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청년 주택 공급해서 이제는 출산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그 젊은 부부들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이제 혜택이 없어요. 오해 말하십시오. 저는 혜택이 없지만 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59제곱미터죠. 그러니까 20평대예요. 전용 면적이니까. 평형, 네. 그럼 20평대 집중 공급을 해서 이제는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생애 주기로 해주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이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만 된다 그러면 정말 주거 정책의 획기적인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집값을 좌우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노선도 좀 재원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수요 예측도 정밀하게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제는 선심성 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 후보들이 이제 GTX, DEF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착공도 안 했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노선만 지금 어느 노선이냐라고 해서 이제 그림 그리기만 땅에 지도에 대고 맞습니다. 그림 그리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DEF 노선 같은 경우가.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 후보 모두 GTX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눈에 네. 띄고요. 확실하게 이제는 GTX를 살리겠다는 점들은 양 후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회법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시간 끌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금 대부분 나라가 시간 끌기로 가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이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 높아지고 이자 상승되고 국가 부채 늘어나고 이러면 안 되겠네라는 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 시간 끌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급할 건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최대한 끌고 새로운 정부가 아마 이제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맞다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이런 패키지 딜도 필요하긴 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개별적 협상이 아니에요. 이분은 탑다운 방식이라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리더가 만나서 그냥 끝 이런 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다가 어느 순간 이제 협상이 어느 실무진에서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패키지로 다 묶어서 처리하는 것도 그때 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화된 소비 침체로 여러 가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또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시나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분 둘 다 다 장점이 있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네. 실무적 재무, 그러니까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게 일부 탕감입니다. 그것도 전체 채무에 대한 탕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이에요. 네. 정책자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일부 탕감. 그다음에 채무 조정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이제 설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바로 이제 소상공인 기관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두 후보의 정책이 좀 혼합이 돼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모두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정책이 공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다.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채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두 개 다 채택하면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코로나 시기라고 한정한다고 해도 빚을 탕감하는 부분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해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모럴해저드는 항상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도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이라고 이미 있어요.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을 이제 캠코가 인수를 해서 일부 탕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게 어떤 점이냐면 이미 있는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를 더해주겠다는 부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체성이 부족하다. 탕감하겠다는 거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네.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럴헤저들은 원래부터 도덕적 해이는 기존 정책에도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뭐 이미 회생, 법원 회생도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원래 다 회생 들어가면 다 탕감인데 똑같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 선심성 공약만 난무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거 대선이잖아요. 네. 네, 항상 대선 시즌은 아시겠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들도 사실상 대선 후보들이 항상 내놨던 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약대로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심성 공약을 배제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어느 분이 과연 좋은 정책, 공약을 내놨는지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